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생 산모작과 초록문명사회란 주제로 강의하게 된 청미래재단 임진철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인류가 오래도록 꿈꿔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제일 먼저 불안한 이유는 우리 앞에 다가온 고령화 사회는 경험해 보지 않은 현실이고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이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불안한 이유는 이 늘어난 평균 수명이 30년, 40년이나 늘어났는데 이때 과연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가보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참고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되는 미래를 잘 가늠하면서 준비해 나가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바람직한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간다면 분명 고령화 사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는 개인과 사회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가 밀려올 수 있음을 미리 예감하면서 수영하는 법과 파도 타기 하는 법을 배워놓은 사람은 그 파도 타기가 오히려 설레임과 즐거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 그 자체이고 어쩌면 잘못하면 그 파도의 물살에 휩쓸려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독수리의 눈으로 미래와 세상을 보고 오리의 눈으로 공동체를 보고 곤충의 눈으로 나를 보는 시야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서 세상을 보며 어디에 초원이 있고 사막이 있는지 천길의 낭떠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과 미래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호숫가에 사는 오리는 호숫가에 정통하죠. 그래서 이 호숫가에 관한 정통한 오리의 눈으로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가족과 직장과 지역사회를 세심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의 눈으로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세상을 과연 헛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있듯이 새술에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생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인생 60시대와 인생 100세 시대의 생활 양식과 문화가 같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라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전면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앞당겨 보는 여행, 예측 가능한 미래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바람직한 미래를 시줄 날줄로 엮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으로 문명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 2부로 초록문명사회와 초록문명사회의 사회상과 마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 이 장에서 자원수탈형 고도성장 문명과 이 무한경쟁 시대의 단면을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불타는 지구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원시의 생활상과 현재 문명의 모습을 그린 거죠.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서 이 바다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좌측에 어린아이들이 신음하고 비명 지르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무한 경쟁의 경쟁교육을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교적 잘 사는 아이들은 경쟁교육 때문에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걸 체육 수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형제는 저렇게 집도 아닌 밖에 콘크리트 벽에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잘 사는 아이도 괴롭고 못 사는 아이도 괴로운 이 무한경쟁 시대의 단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명의 전환은 고도 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에서 이 적정성장 자원순환형 문명으로의 전환기적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은 이미 종말에 와 있다. 우리 리처드 하인버그라는 사람이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고갈, 환경파괴, 금융붕괴, 삼박자 진홍곡이 울려 퍼진다. 고도경제성장은 종말을 맞이할까? 그렇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일까? 결코 아니다. 광산업자, 제조업자, 은행가, 광고업자, 유통업자, 투자가 발명가의 꿈으로 시작돼 나머지 모든 사람의 악몽으로 끝난 유토피아 기획의 종말이 시작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우리나라 도화 신문들은 경제성장 신화 잔치는 끝났다. 기술혁신해도 극복하지 못한다. 성장이 멈추는 그날 세상은 어떤 얼굴을 할까? 이제는 사회구성원 결속력이 대안이다. 나눔과 협력이 새롭게 살기를 배워야 할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다 좋으신데요. 예. 화면만 계속 나가시잖아요. 예. 근데 어디 있는지 밑줄 정도는 V자 체크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스탠바이. 밑줄이나 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다시 사인 드리겠습니다. 예. 스탠바이. 하이, 큐.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 증후군을 한번 봅시다. 지구온난화의 쇼크와 석유문명의 종말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해상이변과 해수면의 상승, 혹독한 가뭄과 홍수, 그 다음에 점점 산꼭대기로 내몰리는 고산 생태계와 남북극의 위기의 문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생물들과 아토피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TV나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식량의 위기와 에너지의 위기는 앞으로 점차 갈수록 심각하다는 전언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이 무한경쟁 시대에는 이 승자가 한꺼번에 다 독식하는 그런 사회죠. 바로 이런 때는 프레카리아트가 등장하죠. 프레카리아트는 보통 불안정한 무상계급이다라는 뜻인데 이 프레카리오스와 프로레타리아트가 합성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주의 세계화 속에서 직업이나 생활면에서 불안정한 고용,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들을
총칭하는 말이 프레카리아트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런 프레카리아트의 등장과 아울러 우리나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프레카리아트와 별로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죠. 요즘 한국 사회의 중장년층의 60%는 자녀 취업 불안, 생업 불안, 노후 불안 공포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울증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극화와 인생 산모작의 고령화 사회에는 인여인간의 출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온 사회가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마른 행주 쥐어짜기식 경영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 소모품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새로운 사회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과 휴머니즘 경영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험사회입니다. 이 환경 파괴와 산업재해와 금융 붕괴와 핵 문제 등 이 위험 증폭 메커니즘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고도성장 자원 수탈형 문명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라고 볼 수가 있죠.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험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며 올바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위험사회 저자 울리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위험을 피할 수 없으니 위험 소통 전략으로 문명 전환의 발상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화와 이 무한경쟁 승자 독식사회는 아까 얘기를 했죠. 이때 프레카리아트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가난한 자는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고 부자는 그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주 피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이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의 한 증상이죠. 피로사회의 저자 이 한병철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이 전체 사회와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에 이 성과주의의 피로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결국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그렇기에 피로사회를 사는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라는 이야기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과주의 사회의 과잉 활동과 과잉 자극을 넘어서서 사색적인 삶, 영감을 주는 무의와 심심함, 휴식의 가치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원 수탈형 고도성장 문명이 이러하다면 이제는 자원 순환형 적정 성장의 문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런 자원 순환형 적정 성장 문명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구 자원을 정복하는 그런 문명, 그러니까 경쟁과 효율 중심의 이 카우보이 경제학에서 이제는 우애와 협동의 자원순환 경제학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성장의 한계에 와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끝모르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죠. 이제는 이 욕망을 절제하고 끝나버린 성장을 적정 성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인리 벨의 느림 예찬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차후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물질적 경제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닥쳤기 때문에 비물질적 경제 부문의 활동과 내생적
성장 모델을 이제는 추구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의 종말은 암울한 이야기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종말이 곧 우리 삶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장이 멈춘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다만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물질적 경제 성장이 아니라 문화와 돌봄 노동과 정신과 영성 이런 비물질적 경제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내생적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효율의 경제학, 이 똑똑이 경제학에서 이제는 지혜와 효용의 경제학, 지혜와 효용의 경제학, 똘똘이 경제학으로 이제는 경제학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의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 고객들의 시간을 빨리 흐르게 하는 청소부의 이야기인데 어느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엄청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때 백화점 지배인은 엔지니어링 자문회사를 불러서 그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엔지니어링 자문회사는 직원을 6명이나 데려다가 며칠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하도록 그 솔루션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의 비용이 그 백화점 지배인으로서는 너무 엄청났던 거죠. 그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청소부 아줌마가 제안을 합니다. 지배인님, 저한테 5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속는 셈 치고 그 백화점 지배인은 이 청소부 아줌마한테 5만 원을 줍니다. 이 청소부 아줌마는 5만 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큰 거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고객들이 불만이 없어지고 아주 유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고객들은 큰 거울이 설치되니까 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와서 머리도 만지고 자기 몸매도 가다듬고 아주 유쾌하게 그 엘리베이터 시간이 느린 그 시간을 그렇게 유용하게 보내고 아주 유쾌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가 지혜와 효용의 경제학, 똘똘이 경제학으로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초록문명 사회의 도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수렵 채취사회, 농업문명사회, 산업문명사회, 정보문명사회, 초록문명사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는 개짱이와 토부기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보통 개미의 시대에서 개짱이 시대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보통 개미는 노동하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개짱이는 노동하는 인간과 놀이하는 인간인 배짱이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런 토끼의 시대에서 토부기 시대로, 토끼는 패스트푸드를 상징한다면 거북이는 슬로푸드를 상징하죠. 그래서 토끼는 패스트 라이프 스타일, 거북이는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토북이라는 건 패스트 라이프 스타일과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의 합성어로서 이 토북이 시대로 지금 융복합 시대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명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우리나라의 그 석학인 이하룡 교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오농업문명을 기반으로 돈과 같은 삶의 수단을 성취하는 경제가 아니라 생명이 자본이 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성장 자연순환형 문명도래의 전조로 제3물결, 대전환의 시작인 제3물결로 얘기되죠. 허만칸 박사는 1978년 국제상공회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에서요. 제4의 물결에서 인류의 중심활동의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물결은 자원 채취 활동이죠. 제2물결은 소위 공업과 같은 제조 활동입니다.
제3물결은 정보, 통신, 행정, 금융, 광고, 교육 등 경제적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4물결은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제3의 물결의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4의 물결은 삶의 질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탈경제화 사회는 사람들이 자아실현과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며 사랑과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제4물결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학자 최영식 박사는 2040년에는 환상사회가 도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상사회의 세 가지 키워드는 3차원 지능신경망사회와 파크스 아시아나와 영성사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원 지능신경망사회는 대략 2030년경까지 지속될 후기 정보화 사회는 인간 두뇌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통한 지능 기반 사회가 될 것이고 이때 3차원 가상 공간이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40년 이후에는 가상과 현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즉 세계의 모든 생명과 사물들이 신경망처럼 연결되는 3차원 지능신경망 사회라는 전혀 새로운 사회의 미래가 탄생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시아나는 세계의 주도권과 중심축이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획기적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노동력의 10% 내지 20% 정도만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쯤에는 바이오 기술 혁명과 줄기세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함으로써 이 의식주 가운데 식의 문제, 먹는 문제는 아마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의 획기적 기술은 산삼이나 채소나 유구 이런 것들이 무한 복제되는 그 식물 공장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사회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이룰 만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인간은 결국 특정한 대상에 영적인 몰입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존재의 질의 최적화와 문화적 깊이를 깊이 추구하는 새로운 속성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환상사회에서는 권력이 개인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때는 누가 어떤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문명의 출산을 예비하는 시민사회운동을 한번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회로부터 탈출하고 전환의 중심에 선 새로운 글로벌 시민사회운동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전환의 파동과 에너지는 기업의 돈과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본원적 생명 에너지부터 이 문명 전환의 파동과 에너지는 나온다라는 생각들이 그런 인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 감시와 권력 교체와 기업 감시와 환경 보호는 여전히 그럼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문명 전환기에는 재인간화, 새로운 문명의 모색과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에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서 쓰나미가 막 몰려올 때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너무
확실하다면 물론 오늘 아침 한 끼의 식사와 마당 청소도 필요하기에 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 예상될 때는 그 쓰나미 몰려오는 걸 근본적으로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죠. 새로운 문명의 출산을 예비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사회운동을 제안하면서 글로벌 전환운동을 전개하는 GTI라는 시민단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민단체의 비전은 인류사적인 성숙과 지속가능한 세계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속 불가능한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로 전환하고 물신 숭배를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 도트네스에서 이 녹색 전환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녹색 전환운동을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구적 전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런 새로운 문명의 출산을 예비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지구적 전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녹색 전환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그 키워드는 대략 9가지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새로운 문명의 출산을 예비하는 시민사회운동은 미국과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한국도 이런 깊고 넓어진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한국사회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과정과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에 한국사회운동의 변화 과정을 보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 저항형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이 주류였죠. 그 다음에 1990년대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이 대변형 사회운동이 주류를 이룹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주류를 이루는데,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그런 시민단체들이었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대안적 사회를 모색하는 사회운동들이 이 바닥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평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풀뿌리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오늘날 이 대안형 사회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생명평화운동이라는 그 화두가 시민사회운동에 던져지고 있고, 이 문명전환의 새로운 공동체운동의 모색과 실천이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내용과 화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한국 시민사회운동에서 또 하나의 최근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은 더 성숙하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나온 민해운동입니다. 민해는 11아고라, 11어셈블리를 지향하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민해는 아주 작은 단위의 11아고라에서부터 아주 큰 단위의 11어셈블리까지 지향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민해는 원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 민주주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는 동학의 민해와 일제시대 만민공동회에서 그 맹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해는 직접민주주의와 머리를 맞대는 수구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모아나가는 대안적 공문장이자, 그래서 11아고라 그리고 시민의회 11어셈블리,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대안적 공론장 11아고라에서부터 아주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시민의회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해운동의 문제의식은 19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정말 군사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헌법 체제가 이루어졌죠. 그 이후 한국은 5번의 대통령 선거와 6번의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의제 간접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를 잘 실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동떨어지고 괴리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소수 정치 에리트들의 독과점 시스템으로 굳어져 버린 거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날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왜 우리는 투표를 하고 나서 항상 후회하게 되는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뽑았고 차악과 차선 50보 100보 차악과 차악을 다 검토해서 택했는데 우리의 정치판은 왜 계속 그 모양인가? 결국 왜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제 그 물음에 대한 해답과 해결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그걸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그 대답을 내놓기 위해서 이 민해운동을 생각하게 되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태동 원래 시작 단계부터 근본적인 허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의제 선거민주주의는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도 있고 그 한계 때문에 한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이미 정치사상가 루소는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대의제 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예전에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민해는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직접민주주의, 머리를 맞대는 수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융합시켜서 정말 국민에 의한, 시민에 의한 시민헌법체제로 한국 사회를 좀 바꿔내야 되지 않느냐,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부로 넘어가서 초록명 사회의 사회상과 마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혼자만 잘 사는 무한경쟁 승자 독식사회와 정말 새롭게 더불어 함께 사는 초록명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큰 독수리와 큰 비둘기와 몸집이 큰 비둘기와 그 비둘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참새가 먹이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죠. 바로 우리가 99대 1대 99 사연이 10대 99, 10대 90 사연이 20대 80 사연이라는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화된 이 양파 사회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승자가 다 독식하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사람들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그걸 물에 빠진 사람을 찍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을 무관심하는 걸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타인의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스마트폰을 인증샷을 통해서 즐기는 우리 사회의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위 무한경쟁 승자 독식사회가 갖는 우울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다리를 뻗으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아주 그 화기애애한 담소를 펼치는 장면이죠. 이건 아마 우애와 협동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그림은 한 엄마와 아이와 원숭이가 함께 손을 잡고 뜰악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정말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의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과 그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초록문명 사회는 그 에코 정치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초록 그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그런 주거 환경의 모습,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 그림은 정말 첨단 건축 기술과 자연과 디지털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초록문명사회 얘기하면 뭐 농업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초록문명사회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 문화와 감성의 사회와 이 에코 녹색 경제학과 이 디지털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그 비정한 이 사회와 이 새롭게 이제 혼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 더불어 좋은 삶을 살아갈 이 초록문명 사회를 대별해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회가 과연 이 세상에 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록문명 사회는 이미 우리 사회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뚫고 이렇게 거대한 새싹을 꽃피우면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록문명 사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문명 사회란 에코드림 소사이어티라는 말로 명명해 보았습니다. 초록문명 사회란 정보와 창조와 기반 사회에서 이 에코의 생명평화 경제학이 결합하면서 지구 생태계를 생명의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의 원리로 재구조화되고 꿈과 감성과 영성의 문화가 꽃피우는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록문명 사회의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면 초록문명 사회는 있음직한 미래로서의 드림 소사이어티와 바람직한 미래로서의 이 에코 정치학이 결합한 사회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록문명 사회는 에코 정치 경제학과 후기 정보화 사회의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사회다. 초록문명 사회는 에코 정치경제학과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한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문명 사회는 이 대량 생산 과잉 저장 시스템으로 이 고도 경제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 사회는 이 잠과 놀이를 도둑맞는 사회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잠과 놀이를 줄이면서 뭐 대량 생산을 하고 그 대량 생산을 많이 저장해 놓고 그래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안심되는 거죠. 이런 사회는 잠과 놀이를 도둑맞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노는 아니면 하루 4-5시간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놀이와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저생산, 반저장 체계의 문화 양식으로 우리가 문명을 전환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청빈과
안빈낙도를 노래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자원순환형 이 적정성장 시대에는 오히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이야기했던 청빈과 안빈낙도의 삶을 이제는 배워야 하고 그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시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시스템, 기업의 신앙경제 시스템과 국가의 계획경제 시스템,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동체 경제 시스템을 세 개의 축으로 해서 이 세 개의 축이 조화롭게 융복합되는 복잡계 경제 시스템이 초록문명사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시스템을 독일이나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런 혼합경제적이고 복잡계 경제적인 경제운용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이런 경제운용 시스템이 초록문명사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문명사의 사회발전 전략은 뭐냐? 초록문명사회는 기존의 사회를 생명계의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의 생태학적 원리, 우애와 협동의 공동체적 원리, 정의와 효율이 담보된 직접민주주의, 수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변혁되고 재구조화되고 된, 그리고 기존 시장경제 시스템과 계획경제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경제 시스템이 공존되고 혼용돼서 이것들이 상호 역동적인 조화 속에서 그 중에서 공동체 경제 시스템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문명 사회는 이 공동체 경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시스템과 계획 경제 시스템을 양날개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기본점으로 하는 그런 조직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문명사회는 마을과 협동조합과 이 민회 간의 이 유기적 관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문명사회의 CR 공동체를 보통 초록문명사회의 CR이 뭐냐? 초록문명사회의 CR 공동체를 마을과 협동조합과 민회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혼자 살기에서 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우리의 문명 양식이 귀환해야 되지 않겠냐. 공동체로의 귀환. 그래서 따로 살기에서 더불어 함께 살기로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동체야말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에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야말로 사람 냄새가 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어쩌면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마을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제는 마을을 만들자라는 그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을의 본질은 소통과 공감, 연대와 호혜의 융합적 관계망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은 일과 쉼, 소통이 어우러지는 작은 공동체 공화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문명 사회는 사회 내의 공동체 경제 시스템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고 작은 공동체 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는 마을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다운 생존과 생활의 근원적 토대는 사람들끼리 상호 부조하는 호혜적 관계망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근원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구성하는 마을의 유기적 구성 요소를 보면 이 마을의 경제적 요소인 협동조합과 마을의 정치적 요소인 민회와 마을의 문화적 요소인 구성 요소인 축제가 이 세 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마을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초록문명 사회의 도래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초록문명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초록문명 사회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사회다. 그러니까 이미 오는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서 진행 중인 게 초록문명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현실적 모습은 산업문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보문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초록문명이 또 역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문명과 정보문명과 초록문명이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사회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문명 사회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나 문명이나 문화 체계가 평균 수명 60세의 인생 이모작 사회에 걸맞게 모든 사회 시스템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연금 체계나 모든 사회 시스템이 결혼 문제나 뭐 이런 모든 문제가 평균 60세의 인생 이모작 사회에 걸맞게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평균 100세의 인생 산모작 고령화 사회를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농부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UN 미래 포럼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초록문명 사회는 앞서 언급한 미래 전망에 기초해서 기존 인생 이모작 사회 시스템, 소위 평균 수명 60세 그 인생 이모작 사회 시스템을 다시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의 인생 산모작 고령화 사회에 맞게 재설계하고 재구조화하고 재조직화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껏 제1부로 문명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 제2부로 초록문명 사회의 사회상과 마을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제2부에서는 생각의 전환과 고령화 시대를 즐기며 대안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